자, 그러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나주 앞에서 본관을 두고 있고 자와 호가 참 많습니다. 미용, 송보, 귀농 그런 자가 있고요. 또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도 호고 마지막에 돌아가시 직전에는 사암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가문은 8대에 계속해서 이 옥당을 배출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당이라는 것은 홍문관의 별칭이거든요. 홍문관이라는 이 기관이 조선시대 아주 독특한 기관입니다. 홍문관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국왕과 중신들이 모여서 유교 경전 공부를 하는 모임, 그걸 경연이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그 경연을 주관하는 기관이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이 홍문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기관인데요. 그 홍문관의 관직을 8대에 연이어서 역임했다라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가는 해남 윤씨, 우리가 윤선도로 유명한 그 해남 윤씨 가문이 이제 어머니 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유영원, 반계 유영원에서 성호 이익으로 내려오는 남인실학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학의 집대성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다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조와의 만남입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고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정조는 조선 후기에 국가를 제도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군주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조와 정약용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1783년에 정약용이 소과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입학해가지고 처음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은 10살 차이입니다. 정조가 1752년생이고 정약용이 1762년생이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89년에는 규장각의 초계문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에 합격한 이후에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으로 바로 되었다라는 것은 정조가 정약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임금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도 1790년에는 해미현으로 유배를 가고 1795년에는 금정찰왕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조와 정약용의 정책에 대한 반대파들의 공격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정약용은 정조의 정치 노선을 적극 협찬을 해서 1789년에는 주교를 만들었고 1792년에는 수원 화성을 설계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이 모두 정조가 자기의 부친인 사도세자를 추존하려고 하는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약용은 정조가 사도세자를 추존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실천에 옮겼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주교와 정약용의 관계입니다. 천주교는 서학의 일부입니다. 서학의 일부고 서학 중에 서교가 있습니다. 서교 중에 천주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조 때 천주교가 전파되었는데요.
조선왕조 국가의 천주교 전파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양 선교사가 와서 포교를 해서 천주교 신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중국을 통해서 유입된 천주교를 소개하는 책을 읽고 천주교 신도가 자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흔히 천주교의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천주교 신도가 피지배층 또는 노비 이런 층에서 먼저 발생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반에게서 양반 지식인 사이에서 천주교 신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으로 지배층 내부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양반이죠. 이것을 정치사에서 흔히 남인 시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신봉한다고 그래서 신서파라고 하고요. 이제 남인 내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공서파가 있었는데 다산 정약용은 당연히 신서파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정약용의 집안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다 천주교의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벽은 정약용의 사동간이었죠. 정약용 큰형의 누이하고 형제간이었으니까 이벽 그리고 이승훈은 매부였고요. 황사영은 조카 사위였고 바로 위 형은 정약종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천주교의 사실상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조선 후기의 정조대에도 이만큼 천주교하고 밀접한 사람도 굉장히 드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산 정약용이 실제로 천주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1791년에 이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 집안 사람이죠.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모친의 신주를 불살라가지고 제사를 부정하는 의식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다산 정약용은 이 천주교를 신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천주교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서학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서학은 수용했는데 천주교는 부정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과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저술이 많다는 것이죠. 다산의 저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육경사서가 있습니다. 이게 유교 경전이죠. 유교 경전 중에 육경은 시, 서, 역, 예기, 춘추 그리고 악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경만 전해지고 있죠. 이 악경이 이제 진시황 때 분서경위로 소실된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육경에 관한 저술을 남기고 있다. 뒤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것을 이제 사서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들 저술에 대해서 독자적인 주석을 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스스로 일표이서라고 이름을 붙인 경세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경서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이게 이제 일표이서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2,700여 수의 시를 지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학, 건축, 수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그리고 천문학, 지리학, 언어학, 역사학 등 오늘날의 문이과를 넘나드는 융복합 학문의 전범을 보인 사람이 다산 정약용의 저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다산 정약용이 이런 방대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강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강진에서 이 다산 학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산 제자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다산의 일문, 다산의 가문, 뭐 아들이라든가 손자라든가, 그 다음에 강진에 있는 읍중 제자들, 그리고 다산 초당 제자들, 승려 제자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1818년에 다산 정약용은 유배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이 강진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계를 들었어요. 이제 다신계. 그리고 승려 제자들과도 계를 묻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서 지역,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 사족, 양반과 사족과 이족이라고 하는 신분,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종교, 다산학과 추사학이라는 학파를 넘어선 학문적 교류의 전범을 보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 실학의 집대성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선후기 실학이 무엇이고 왜 집대성이라는 말을 쓰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